안녕하세요. 한국 평택대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골품제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개창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려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품제의 빛과 그림자는 저번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신분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국은 중한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배층인 귀족과 현관펜을 좀 빼서 드릴게요. 이 귀족과 그리고 피지배층인 평민과 천민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삼국 신분제 사회의 형성에서 그 특징은 신분은 대대로 세습된다는 점이죠.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보다는 혈통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육두품 세력들이 문제가 되죠. 자, 지배층을 보면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 그리고 오부 출신 귀족들 5성이 유명합니다.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들이죠. 신라는 왕족 박석 김씨가 있고요. 여기서 석씨족은 초대 성립 시기에만 등장하다가 신라 말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서 나와 있는 박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이 되면 왕이 한 두세 명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 신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시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있죠.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이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평민은 대부분 농민이죠. 사실상 자유민이에요. 대신 자유스러운 대신 조세와 특산물, 역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야지 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국가 시기, 심지어는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장농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사실상 개혁 정책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귀족들이나 양반들은 자장농의 숫자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자장농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 개혁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천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비죠. 왕실과 관청, 귀족에 예속되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삼국의 법과 풍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했던 것은 앞서 고대국가 성립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였던
율령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반역과 패전 등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삼국의 풍속을 보면 삼국은 혈연, 언어,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독특한 풍속도 유지하고 있었죠. 고구려는 척박한 환경에서 정복 활동을 통해 성장했죠. 여기서 핵심은 정복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씩씩한 사회 기품을 가지고 문화유적 역시 씩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제는 언어, 풍습, 의복이 고구려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중반기 이후부터는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중국식의 문화가 많이 도입되게 됩니다. 어, 이 고구려와 비슷한 점은 뭐 같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외에도 고분 양식 무덤 양식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는 뒤에 가서는 남부여라고 해서 부여와의 관련성도 강조하게 되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중한집권적 고대 국가로 뒤늦게 성장했기 때문에 초기의 전통을 유지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요? 뭐 대표적인 것이 화백회의와 화랑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모두 찬성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 부족의 대표가 함께 사회를 이끌던 전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귀족의 단결을 굳게 하고 귀족과 국왕 사이에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귀족과 국왕 사이에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 말입니다.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화랑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여성 조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하튼 진흥왕 때 국가 조직으로 정비되게 되면서 이제 청소년들, 남자애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북국의 사회 모습을 보도록 하죠. 통일 후 신라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에게 골품이 부여됩니다.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국 통일 후 민족 융합 노력이 펼쳐지고 대외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골품제가 이제 통일 후에 변화된다는 거죠. 이미 무열한계가 등장함으로써 성골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삼두품에서 일두품까지는 사실상 귀족이라기보다는 평민에 가까워지게 되죠. 신라 말 사회에는 지방 호족이 성장하고 농민 봉기가 각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골품제의 바탕을 둔 신라 사회가 해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발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법률과 풍속은
고구려와 유사했지만 상층 사회에서 당문화도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층 촌락민에서 그 고구려나 말갈의 전통 생활 모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죠. 고구려 계통에서 문화에서 잘 드러났던 씩씩한 사회 기풍이 이 시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서옥제에서 보았던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고구려 시대에 보았듯이 발해 사회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 삼국과 남북국 문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고구려는 북중국이나 북방민족 등 주변국과 교류 또는 대결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사실 북중국하고만 그 교류를 한 건 아니에요. 남조에도 책봉 조공사절을 보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남조 북조를 이용해서 이 삼국 통일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북방민족을 이용하는 등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강건함과 패기 넘치는 문화를 보여주죠. 백제는 주로 이 고구려와는 다르게 남중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남북조 시대 북조는 5호 16국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유목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비해서 남조는 사실상 한족들이 쫓겨와서 세운 왕조들이기 때문에 이 남조를 중심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백제 문화의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은 중국 가야 외를 연결하는 서남의 교역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반도국가의 운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반도국가는 교역을 중심으로 해야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백제는 일찍부터 이 서남의 교역권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조와의 교류와 이 서남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부르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류했습니다. 백제 사신단을 따라서 남조에 조공을 바치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그 중국에 가서 중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가 됩니다.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사실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옛 전통이 오래 남아 있어서 사실상 소박하면서도 소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일신라 시기에는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죠. 당, 인도, 이슬람 문화도 수용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상 삼국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기에
당인도로부터 들어온 불국토의 이상을 추구하며 통일과 균형의 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통일과 균형의 미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 문화를 수용하여 하였고요. 또한 말갈 문화가 존속되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 온조나 박혁거세 뭐 이런 기사들에서도 말갈족이 부족을 이끌고 도성을 침입해 왔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북방 민족인 고구려보다도 위에 있다고 믿어졌던 말갈족들이 어떻게 백제 한성과 경주의 금성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이 말갈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보면,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론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방에 있던 야만족이죠. 백제와 신라도 야만족들을 말갈이라고, 백제와 신라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들을 말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요 근래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계속 연구를 해봐야지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삼국과 가야의 문화 전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대국가 성립과 특히 아스카 문화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승려 담증이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승려이지만 이 종이 먹 등의 제조 기술과 오경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려이지만 유학을 일본에 전래해 준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승려였던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이분도 유학에 상당히 조예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를 파견해서 유학, 의학, 천문, 역법을 전파하게 되죠. 불교와 함께 불상조가, 건축 등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신라는 조선술과 축제술을 전파하는데요. 조선술이라는 것은 배 만드는 기술이에요. 축제술이라는 것은 제방을 쌓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연못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야는 일본의 철기 문화 발달에 기여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형광펜 표시하고 잠시만요. 철기 문화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가야 토기는 일본 스에카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통일신라는 유교와 불교 문화 전달에 많은 공헌을 하고요. 일본의 하쿠 문화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발해는 일본 음악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국이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이 앞장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고구려 백제는 4세기 후반에, 그런데 신라는 2세기가 늦어요. 왜냐하면 토착 귀족 세력의 반발로 버프망 때 공인되게 됩니다. 이 불교는 왕권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죠. 왕즉불, 즉 왕이 곧 부처라는 뜻이죠. 이 업서를 바탕으로 해서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업설이죠. 새로운 국가 정신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륵 신앙이 수용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궁예 같은 후 고구려 태봉의 을 세웠던 궁예는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상적인 불국토 건설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서역의 선진 문화를 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같이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면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의 그러한 중국과 서역의 선진 문화가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 후에 불교 사상의 심화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불교 사상의 심화 발전과 불교의 대중화죠. 원효는 모든 진리는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사상을 주장했죠. 다른 것을 합치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불교의 교리를 쉬운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백성들에게 아미타 신앙을 적극 전파하기도 하죠. 의상은 신라 화엄정을 열었으며 부석사도 많은 절을 세웠습니다. 화엄 사상을 정립하죠. 감세음 보살을 믿어 천사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해초는 인도와 서역을 순례한 뒤에 두낭 석굴에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고 거기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돌아가시죠. 왕호 천축국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러기는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날개가 있어서 본인은 고향에 가고 싶지만 신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애끓는 마음을 시로 쓰고 있죠. 여하튼 이분은 인도와 서역을 순례하고 그 여행기를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원효의 아미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원효는 파괴했다는 표현이죠. 이제 스님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 돼서 설총을 낳은 후로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술 마시고 무예가를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불도를 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원효의 교회가 참으로 컸다. 불교의 전파에서 대중화해서 이 원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무타불에 귀의한다는 뜻의 이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만 여러 번 암송만 한다면 서방 정토, 즉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세는 고해라는 것이죠. 내세인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소원하죠. 이 가장 핵심은 불교 대중화에 공헌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미타 신앙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의 화엄 사상은 본질적으로 현상세계의 모든 대립물은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차별이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마음도 부처도 중생도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를 통해 변화하며 상호 연관되어 존재한다. 독불장구는 없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이 남기신 글이니까 이게 뭔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선종 불교가 9세기에 신라 말에 유행하게 됩니다. 통일 무렵 전래되었다가 신라 말에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특징은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참선 수행이란 건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시면 큰 스님들이 그 방석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혼자서 연부를 외우신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인적인 이 정신세계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리만 연구하는 교정에 비해서 불경만 연구하는 교정에 비해서 사실상 개인의 해탈을 그리고 깨달음, 참선, 수행 이러한 실천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종 불교가 유행하면서 지방에서 독재적 세력을 구축하던 호족의 취향에 부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들은 이 선종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산선문이 성립되게 되죠. 9개 지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9개 구산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선종 불교는 사실상 지방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고려 왕조 개창에 사상적 바탕을 마련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종불교의 유행이 이 신라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미친 영향은 지방문화 발달 그리고 고려왕조 개창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선종은 중국 남조인 양나라에 입국한 인도인 달마대사를 교조하여 성립한 종파입니다. 뭐가요? 선종은요,
모든 인간은 그 성불이 가능하다고 봤죠. 뭐를 통해서요? 참선을 통해서. 이는 교리, 경전 연구에만 치중하던 교학 불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선종은 기성 사상 체계, 다시 말하면 교종, 불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달음을 중시했죠. 자, 스스로 사색하고 진리를 깨달은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남이 주어 먹인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리보다는 직관적인 인식 방법인 참선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죠. 뭐 108배라든지 뭐 여러 요소들이 이 선종의 방식이라고,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도를 깨닫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능스님의 문자에 입각하지 않으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문자는 경전이죠. 부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여기선 더도 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부처님의 마음도 뭐 똑같이 헤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종과 선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앞서도 얘기한 바대로 이 교종이라는 것은 학문이에요. 불경 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선종은 깨달음의 불교죠. 참선이나 수양을 중시합니다. 이 교종은 주관 집권적이죠. 왕즉불이라고 했어요. 왕이 곧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데 비해서 선종은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중앙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 화엄종, 원효대사가 법상종, 구사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요. 요게 가지산, 실상산문,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교종은 진골과 왕, 그 진골 귀족이나 혹은 왕 쪽에서 많은 후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종은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강해지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후상국으로 분열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 말기에 나타난 도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로는 늙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장생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늙지 않으면서 오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또 현대인들의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귀족 사회라는 게 핵심이에요. 왕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교를 송상하는데요. 귀족 사회에서는 도교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왕과 약간씩 거리를 두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도교의 영향은 예술에서 두드러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시간 요거 약간 줄이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금동 대향로,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예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 등의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귀족과 연결된 불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고구려의 영귀의 소문은 도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귀족과 연결된 불교 세력을 억제하고 영귀의 소문의 막 정치를 독재적인 정치를 위해서 도교를 장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 풍수지리설 역시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되게 되어 신라 말기에 선종 승려였던 도손이 전래하게 되죠. 이 풍수지리설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뭐 길지다, 흉지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산이나 물, 땅의 모양을 살펴서 이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도참사상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금성은 천년 기세가 다했으니 이제 흉지로 바뀔 것이다. 이거는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호족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수도인 금성의 운수가 다했다고 주장하며 세력 확대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 삼국의 유교 수용과 역사서의 편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학과 유교 교육을 장려하여 학식 있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학을 유교 교육을 시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충성스러운 인재 양성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을 설치하죠. 소수림학 때 수도에 설립한 중앙교육기관입니다.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뿐만이 아니고 무술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군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무술을 가르쳤다는 것이 이 경당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같은 냄새도 나지요. 물론 국립사관학교는 아니고 지방 국립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전쟁이 많았던 시기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뿐만이 아니고 의학, 천문, 역법 등을 교육시켰죠.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비석인데요. 신라 화랑이 서로 약조를 맺은 약조문을 적어 놓은 비석이에요. 내가 3년 후까지 어느 경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라를 위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새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이 신라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한 사실을 이 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삼국시대에 저술하게 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마도 고려시대 전란, 임진 병자호란을 거치는 임진 병자호란까지 그게 지속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여하튼 고려시대의 전하로 아마 불태워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하튼 발견만 된다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겠죠. 여하튼 고구려는 이전의 유기를 영양화 때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간추려 편찬했습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체부가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역사서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을 과시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서 편찬을 했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도 유학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되죠. 유학과 한문학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신문왕 682년 신문왕 때 통일신라는 국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경도광 때 태학으로 개칭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국학 혹은 태학을 하게 됨으로써 유교 경전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교 경전을 연구하게 했죠. 교육시켰죠.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원성왕 때 778년의 일인데요. 이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세 개의 품을 나누어서 얼마나 잘 외웠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고려시대의 과거시험과는 다르게 경전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학보급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표 학자를 보면 강수란 분이 있어요. 육두품 출신으로서 이 외교문서 작성에 상당히 능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충이란 분은 앞서 얘기했던 원효대사의 아드님이시죠. 육두품 출신으로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두라는 것은 한문을 우리나라 말식으로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 뭐뭐했다 말이 이렇게 되는데 중국 한문은 그 순서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순서가 한국어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를 다시 말하면 우리말식으로 한자를 적고 적은 것이 이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두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국문학자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문화 발달에서 이두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하튼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 문화의 한글을 창조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뭐 거란 문자다, 그리고 몽골 문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자를 원용한 것들이죠. 이두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민족의식이라는 국가의식,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한계를 저술하기도 했죠. 김대문은 진골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계림잡전.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고승은 우리나라 고승들이에요. 한상기 역시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계림잡전은, 계림은 뭐죠? 경주를, 신라를 얘기하는 다른 표현이죠. 화랑세기는 화랑의 역사를 적은 것이에요. 자,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신라 문화를 잠깐만요. 신라 문화를 이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설총과 김대문 이 양쪽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고유의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이두나 김대문의 작품 속에서 느껴진다는 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잠깐만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 발에 그러다가 신라 말이 되면 도당 유학생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신라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게 됩니다. 골품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죠. 나는 유능한데 내가 올릴 수 있는 간직은 저기밖에 안 되네. 난 재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울분이 사람들 그 머릿속에, 특히 육두분들 머릿속에 각인되게 됩니다. 최치원은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기도 했죠. 이 최치원은 중국에서도 시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 사람 시는 당시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사회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지방 말직에 그냥 근근히 간직 생활하다가 물러나는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다 육두품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점차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발해의 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감을 설치하게 되죠. 국립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교 경전을 교육하게 됩니다.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게 되죠. 유교 덕목을
육부 명칭으로 삼았다는 거 흥미로워요. 이주, 호주, 예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의, 예, 신 그런 식으로 유교 덕목을 육부 명칭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정예공주, 정효공주의 묘지문을 본다든지 양태사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발해의 유교가 시문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역시 발달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천문학과 수학이에요. 농경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래 아울러서 왕의 정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천체 또는 천문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 이를 관측하게 된 것이죠. 역법과 수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발달하면 농사와 건축 등에도 상당히 중요한 발전을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선덕대왕 신종에서 보이는 바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지금 잠시 아닙니다. 뭐 중단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선덕대왕 신종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들이 그리고 가공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철제 농기구, 무기, 금속 공예품 등이 많이 제작되게 됩니다. 이 신라의 과학기술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입니다. 이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목판 인쇄술도 가능하고 제지술이 가능하죠. 그만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라 사회에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불교 문화 발달에 따라 대량으로 불경을 인쇄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 무구정광 다란이경 같은 경우 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여기에 중국 연호가 들어가 있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라의 석가탑 속에서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하튼 이 목판 인쇄술의 발전 그리고 나중에 금속 인쇄술의 발전 다 학문의 보급 그리고 사실은 문맹률이 낮았다는 거 그리고 문자 해독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은 사실은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세계를 반영한 것이죠. 삶의 모습과 의식세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삼국의 무덤 양식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초기 모습이 같아요.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이 고구려
특징이기도 한데, 초기 고분의 특징이기도 한데, 만주 집안 일대에 1만 2천여 기, 그리고 장군총이 아주 대표적이죠. 후기로 가면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져서 천장과 벽에 벽화를 그렸고, 그것이 그 고구려인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 시기엔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비슷했죠. 그리고 웅진 시기에도 굴식 돌방 무덤으로 고구려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벽돌 무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영왕릉이죠. 사비 시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양식을 보이게 됩니다. 신라는 삼국통일 전 거대한 돌무지 덧넌 무덤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부장품이 많이 출토되는 무덤의 형식이죠.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은 고려와 조선의 왕릉 양식으로 계승되게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통일신라의 무덤 양식은 고려와 조선 왕릉 양식으로 계승된다는 점이죠. 어떤 것 때문에요? 무덤에 둘레돌을 두르고 그 위에 12지 신상을 조각해 놓은 형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신상의 종류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는 정해공주 묘는 고구려식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점과 모조림 천장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해공주 묘도 벽화가 그려진 벽돌 무덤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벽돌을 제조하는 기술이 상당히 우수했던 걸로 보여요. 이 탑도 발해에서는 벽돌탑을 쌓았으니까요. 박지원이 연하일기에서 중국에 갔더니 벽돌집들이 많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발해 시기에 벽돌을 만들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기술이 조선시대에 끊긴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여하튼 벽화가 그려진 벽돌 무덤으로 당과 고구려 양식이 결합되어 있죠.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니면 살아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의 벽면과 천장을 땅과 하늘로 구분을 하고, 여기서 벽면은 땅이죠. 천장은 하늘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벽면에다가 죽기 전 생활의 이모저모를 그려놓았던 것이죠. 고분벽화는 고구려 지배계층의 세계관과 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료들을 보면 이렇게 했다. 아주 뭐 글로, 글자로 아무리 섬세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생생함을 느끼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고분벽화는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당시
생활 모습과 전쟁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도와 풍속도는 고구려 사회의 생활상과 사회의 변화를 복원해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특히 하늘을 묘사한 무덤의 천장에는 해, 달, 천체, 구름, 그리고 신앙관계의 환상적 그림 등을 그려넣어 무덤 안을 축소된 우주로 형상화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구려인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종교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덤 및 벽화 양식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의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초기 구분과 중기, 후기 구분이 약간씩 달라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구분은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구분이 대표적이에요. 이 초기 구분들의 특징은 무덤방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중심이 되는 방에 귀족의 권위를 반영하는 경직되고 근엄한 표정의 무덤 주인의 뭐가 있죠?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기 고분을 한번 보실까요?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과 힘이 잘 드러나는 중기 고분 벽화에는 무용총과 각저총이 대표적입니다. 무용총은 여러분들이 무용을 하는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각저총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저는 쉽게 말하면 씨름이에요. 씨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 벽화가 발견돼서 각저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이 시기 씨름총이라고 해도 사실상 무방하죠. 무용총처럼. 이 시기 고분 벽화는 사실 고구려 시대의 무술과 관련해서 사실은 잘 알려지지가 않고 글로만 남아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뭐 그러한 씨름, 무술 동작 이런 것들이 이 고분 벽화들에서 많이 발굴돼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들을 많이 남겨놓았죠. 여하튼 이 시기 고분 벽화는 풍속도나 묘주인의 평소 생활이 중심 소재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떻겠구나, 그리고 풍속이 어떻겠구나, 주인은 어떤 식의 생활을 영위했겠구나를 이 고분 벽화를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구려의 힘이 팽창하는 시기에 당시의 지배층의 현실 생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대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후기의 고분 벽화 양식이 상당히 변화되게 돼요. 이 앞서 얘기했던 다실 구조나 다양한 인물 풍속도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단실 구조에 무덤의 내벽에 사신도가 그려지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자, 사신도를 그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고구려인의 죽음에 대한 이 의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신도 자체가 도교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잦은 전란으로 인한 국내외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수호신인 사신에 의탁하여 보호받으려는 당시 지배층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부는 수당 고구려와 수당 전쟁, 수당 간의 그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죠. 양제, 수, 문제와 양제, 그리고 당태종이 바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부에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잦은 전란 때문에 이 사신에 의탁해서 보호받으려는 당시 지배층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궁궐과 성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안압국은 우리나라 역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통일신라의 안압지는 경주 동궁과 월지를 포함한 곳인데요. 연못과 인공섬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발해의 상경성은 남북으로 뻗은 주지학대로를 내었는데 당의 장안성과 비슷한 구조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상경성 궁궐터에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온돌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다수. 사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황룡사, 백제의 미륵사,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들이죠. 규모가 아주 웅장했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국토의 이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죠. 자,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처음에는 목탑이 주로 만들어졌죠. 황룡사 9층 목탑이라든지 이러한 목탑들이 주로 만들어졌으나 점차 석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대표적인 삼국시대의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일신라는 중기 시기에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은 석탑 양식이 발달했죠.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이상적인 비례를 통해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죠. 이 통일신라 말기로 가게 되면 말이죠. 다양한 석탑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선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석탑보다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놓은 석탑보다는 큰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승탑과 탑비 건설이 많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라 말이 가지는 사회 혼란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해는 대부분 앞서 얘기한 바대로 벽돌로 쌓은 전탑 위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전탑은 무덤 위에 세우기도 하죠. 이 통일신라의 3층 석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거대한 목탑을 세웠죠. 그러다가 이 목탑을 석탑으로 변형시킨 것은 백제인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고 거의 목조 건축을 모방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단부와 각층의 몸돌과 지붕 그리고 상륜부라는 이 석탑이 가지고 있는 정형적인 구조의 틀을 보여준 것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아주 세련된 맛을 갖추고 있지만 그냥 좀 빈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백제석탑이 삼국 통일 뒤 신라에 계승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3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백제석탑이 신라에 계승되어 만들어진 것이 3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 후 신라의 석탑은 상승감과 안정감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두 요소를 결합해야만 했습니다. 석탑이 가지는 것은 안정감이지만 이러한 상승감과 안정감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두 요소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단과 몸체를 확연히 구분한 뒤 기단부의 강조를 통해 안정감을 취하면서 몸체의 경쾌한 체감률에서 상승감을 획득하는 이른바 2층 기단의 3층 석탑입니다. 기단을 상하 2단으로 튼실하게 쌓고 몸체는 1층을 시원하게 올려놓고는 2층과 3층을 점점 좁혀서 상류부 끝에 이르는 상승의 시각을 유도하는 거죠. 이 몸체 지붕돌과 기단부의 끝 모서리를 그으면 80도의 경사를 이루는 일직선이 된다고 해요. 이 기단부의 튼튼함에도 상승감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습니다. 이 승탑 부도를 보실까요? 고승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을 승탑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사리가 아니고 고승의 사리라는 것이 핵심이죠. 승탑이 만들어진 것은 신라 말기 선종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본연의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 부처와 동격이 됩니다. 인문을 이끌어온 대선사의 죽음은 석가모니의 죽음 못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석가모니의 시신을 답이한 화장한 뒤에 얻은 사리를 모시는 것이 탑인데 성불했다고 믿어지는 대선사의 사리도 그만한 예우로 봉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도 승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골품제가 신라 초기 통일 후 민족 통합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이유와 신라 말기에 골품제의 모습이 나타난 이유, 이 두 가지를 한번 작성해서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고려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고려의 성립부터는 다음 주에 강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요번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로, 여러분들께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읽으면서 선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성규 선생님이 쓰신 조선과학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에는 이 22개의 테마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조선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 기운 오로라. 이게 뭘까요? 오로라가요? 조선시대에 관측이 됐나 보네요. 율도의 뽕나무밭 살인사건. 이건 또 뭘까요? 조선의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든 메뚜기. 어, 창경원 동물 독살 사건. 좀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 편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와 과학이 아주 적절히 잘 융합된 책이라는 느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총 22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정리하기는 여러분들이 버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2가지 테마 중에 5가지 테마만 여러분들이 느낀 점 위주로, 요약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느낀 점 위주로 정리해서 10장 이하로 다음 주 17일, 4월 17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못 볼 것 같아서 내는 숙제이니만큼 좀 여러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 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과제란이 있던데요. 거기다 올려 놓을 테니까 아,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잘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